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항산화제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C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E하고 또 미네랄 셀레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E는 우리가 보통 토코페롤이라고 알고 있죠. 네, 토코페롤 맞습니다. 근데 토코페롤은 알파 토코페롤, 베타 토코페롤, 감마 토코페롤, 델타 토코페롤 네 종류의 토코페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에는 비타민 E가 토코페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코트리에놀도 있습니다. 토코트리에놀도 똑같이 알파 토코트리에놀, 베타 토코트리에놀, 감마 토코트리에놀, 델타 토코트리에놀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는 토탈 8종류라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지금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제제는 D알파 토코페롤 또는 DL알파 토코페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D알파 토코페롤은 이건 천연 원료로 만들어진 제제입니다. 그리고 DL알파 토코페롤은 합성 원료로 만들어진 제제입니다. 네, 그러면 비타민 E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흡연 중에 발생되는 프리 레디칼도 비타민 E가 커버해 줍니다. 또 대기 오염이나 미세먼지 속에 있는 프리 레디칼도 비타민 E가 막아줍니다. 그리고 기름 가만히 놔두면 변질되죠. 그 변질되는 그 프리 레디칼도 결국 비타민 E가 막아서 변질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로는 지용성 비타민으로서 LDL의 산화를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대증요법적으로 고지혈증 치료제를 드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HDL이 아니라 문제는 LDL이 수치가 높아서 LDL을 떨어뜨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LDL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LDL은 사실 우리 몸에서 쓰기 좋은 기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LDL이 산화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럴 땐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LDL의 산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물질이 뭐냐? 그것이 바로 비타민 E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 물론 아주 높을 때 그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고지혈증 치료제를 드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우선 드셔야 될 것은 LDL의 산화를 막기 위해서 비타민 E부터 복용하시면서 나한테 어떤 의약품이 맞냐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혈액이 응고돼서 덩어리를 지어가지고 혈전을 만드는 것도 방지해 주고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결론적으로 혈관을 탄력 있게 좋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E의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질환이나 또 항산화력을 이용해서 암치료나 예방이나 또 백내장,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이 모든 기능은 전부 말초 혈관까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잘 해준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된 비타민 E는 비타민 C가 회복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양물질이든 어떤 성분이 내가 프리 레디칼의 공격을 막아주면 내가 갖고 있는 전자를 뺏기기 때문에 나는 프리 레디칼로 다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E가 다시 프리 레디칼로 된 상태를 비타민 E가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죠. 지금 왼쪽에 제일 위에 보면 R하고 검은 점이 찍혀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프리 레디칼입니다. 그러면은 그 바로 오른쪽에 알파 토코페롤이라는 비타민 E가 그 프리 레디칼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둘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 레디칼은 RH라는 무독성의 성분으로 바꿔놓고 그 대신 알파 토코페롤은 자기가 내가 전자를 뺏겼기 때문에 프리 레디칼 상태가 됩니다. 알파 티어라고 써있죠. 밑 아래에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프리 레디칼 상태죠. 내가 전자를 뺏겼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를 오른쪽에 아스코르베이트, 비타민 C가 이것을 정상적인 비타민 E, 알파 토코페롤로 다시 만들어 놓습니다. 모르면서 여기 아스코르베이트가 자기의 전자를 하나 비타민 E한테 주면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스코르베이트는 내가 전자를 뺏겼으니까 프리 레디칼이 되는 거죠. 하나 뺏겼으니까. 그래서 아스코르비를 레디칼이 됩니다. 아스코르비를 레디칼이 된 것은 다른 아스코르비를 레디칼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데하이드로 아스코르베이트라는 무독성의 성분으로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바로 위에 설명드렸듯이 비타민 E가 프리 레디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전자를 주고서 비타민 E가 프리 레디칼이 됐을 때 그것을 다시 원위치시켜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C다. 그런 얘기였고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 아래에서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 비타민 C가 두 개의 레디칼을 뺏겨서 데하이드로 아스코르베이트라는 물론 무독성의 성분이지만 이렇게 몸에서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하이드로 아스코르베이트를 다시 정상적인 아스코르베이트, 비타민 C로 다시 바꿔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디하이드로라이포익 엑시드라는 DHLA라는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 디하이드로라이포익 엑시드가 데하이드로 아스코르베이트에 작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정상적인 비타민 C로 아스코르베이트로 다시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은 알파 라이포익 엑시드로 변합니다. 이 알파 라이포익 엑시드 이거 우리 몸에 있는 성분입니다. 만드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라이포익 엑시드도 다시 항산화제로 쓸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변하면서 이 데하이드로 아스코르베이트도 다시 정상적인 비타민 C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메커니즘이 우리 생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 비타민 E가 됐든 또 비타민 C가 됐든 이 항산화제들은 물론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로서 역할도 하지만은 자기들끼리 항산화제끼리 서로 도와줍니다. 원위치시킵니다. 이런 기능이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그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은 비타민 E는 얼마나 섭취를 해야 되는가? 여기 RDA, Recommended Daily Allowance,라고 해서 하루에 22.4IU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천연 원료인 D-알파 토코페롤로 계산하면 한 15mg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합성 원료인 DL-알파 토코페롤로 계산하면 한 20mg 정도 됩니다. 이거 RDA 양, 일일 권장량은 비타민 E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권장량은 무시해 버리십시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중에서 유통되는 비타민 E의 양을 보면은 한 캡슐에 적은 것이 대개 200IU, 그리고 그 위에 400IU, 그리고 그 위에 1000IU 이렇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 비타민 E를 많이 섭취하시는 분은 하루에 2000IU까지 섭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일 권장량 22.4IU는 이거는 무시해 버리십시오. 요즘 취향은 자연계에서 나오는 믹스 토코페롤을 그대로 섭취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쪽에는 믹스 토코페롤 제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알파 토코페롤이 가장 작용이 강하니까 알파 토코페롤의 함량을 좀 많이, 또 감마 토코페롤도
성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함량을 대개 비교 검색하면서 고르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은 토코트리에놀도 항산화력이 만만치 않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믹스 토코페롤로 된 그런 제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그 비타민 E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연구를 가장 많이 해준 학자입니다. 지금도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마레치 트레이버인데 이분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에 계십니다. 지금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는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레치 트레이버는 오레곤 주립대학의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그 분자교정학회 컨퍼런스에 나오셔서 그 여러 번 그 프레젠테이션 발표도 연구 발표도 해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우리가 그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나서 질문할 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시중에서 보면은 제품이 그리고 흔히 쓸 수 있는 게 천연 원료로 된 D알파 토코페롤도 있고, 합성 원료는 DL-알파 토코페롤이라고 표기합니다. DL-알파 토코페롤도 있는데, 그게 IU로 표기할 때는 천연 원료는 1mg이 1.49IU죠. 합성 원료는 1mg이 1.1IU입니다. 그러면은 역가로 계산할 때 우리가 그렇게 1.49IU, 1.1IU 그대로 계산하는 게 맞냐? 효과로 봤을 때예요. 이걸 좀 솔직하게 표현해 달라 그랬더니 그 마레치 트레이버도 그냥 효과는 임상적인 효과로 인용하실 때는 합성 원료는 천연 원료의 반으로 계산하고 쓰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IU로 계산할 때는 1.49, 1.1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임상적인 효과는 천연 원료의 반밖에, 합성 원료는 천연 원료의 반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맞습니다. 저도 그동안 수십 년간 비타민 E를 쭉 쓰면서 임상 효과를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합성 원료는 천연 원료의 5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예, 다음은 셀레늄에 대해서 정리를 하죠. 셀레늄은 이게 미네랄인데, 여기 페이지 써놓은 건 171페이지는 제 그 분자교정요법 책의 페이지입니다. 참고하세요. 미네랄 상태로 가장 강력한 항산화력을 갖고 있는 그런 미네랄인데, 이게 면역력에 관여하는 성분으로 이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하여튼 많은 성분은 아니지만 꼭 반드시 몸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물론 이것도 과량일 땐 독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중에서 뭐 그냥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건강식품으로 그 복용을 하실 때 그렇게 과량은 복용할 수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셀레늄의 기능은 프로테인하고 합쳐져 가지고 셀레노 프로테인이라는, 그러니까 단백질과 합쳐져 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셀레노 프로테인의 형태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대개 한 25종류가 밝혀져 있는데, 그 기능도 현대 과학적으로 다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 절반 정도만 겨우 밝혀낸 정도입니다. 그래서 셀레노 프로테인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그루타치온 퍼록시데이즈 상태로 항산화 작용하는데, 그런 그루타치온 퍼록시데이즈 상태로 프리 레디칼 공격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데, 그 GPS, 그루타치온 퍼록시데이즈 상태는 셀룰러 or classical GPS, 플라즈마 or extracellular GPX, 또는 포스폴리피드 하이드로퍼록사이드 그루타치온 퍼록시데이즈, 또 게스트로인테스티널 GPS, 뭐 전부 이런 식으로 밝혀져 있는 게 지금 대략 25종류 정도가 밝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거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셀레늄이 다른 영양물질과의 관계를 여기 적어놨는데요.
항산화 영양물질과의 관계는 셀레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루타치온 페록시데이스 형태로 항산화 작용하는데 자,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E의 효과를 높여주며 산화를 방지한다. 오늘 타이틀이 비타민 E와 왜 셀레늄을 같이 써야 되느냐 하는 그 타이틀입니다. 비타민 E도 항산화제고 셀레늄도 항산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용성 비타민하고 미네랄 셀레늄은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러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비타민 E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E의 산화도 같이 방지시켜준다, 막아준다 그랬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는 비타민 E가 산화되면, 그러니까 비타민 E가 프리 레디칼 공격을 막아주고 자기가 프리 레디칼로 되면은 그것을 다시 원위치 시켜주는 것은 비타민 C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셀레늄도 그 효과를 높여주고 비타민 E의 산화를 막아준다고, 도와준다고 되어 있고요. 또 비타민 C가 항산화제로 작용한 후에 데하이드로 아스코르빅 액시드요. 그것이 다시 아스코르빅 액시드, 비타민 C로 재생될 때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설명드렸죠? 디하이드로 라이포익 액시드가 그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셀레늄도 그 작용을 해줍니다. 데하이드로 아스코르빅 액시드,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전자를 2개 뺏기고 데하이드로 아스코르빅 액시드로 된 상태를 다시 정상적인 비타민 C로 아스코르빅 액시드로 만들어주는 작용도 셀레늄도 같이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은 몸 안에서 작용도 여러 가지 효소 작용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면서도 그렇게 서로 항산화제끼리 서로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제,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예, 그냥 그 작용 기능보다도요, 부족증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요, 동물 실험을 할 때는 이게 모자라면 탈모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장도 부진하고 불임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동물 실험에서 특히 나타나는 게 그 수컷의 정자 활동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정자 활동이 부족할 때도 보통 사람한테도 정자 활동이 부족해가지고 이것이 불임의 원인이다. 그럴 때에는 셀레늄을 반드시 투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빈혈, 또 췌장 기능이 떨어질 때, 그럴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특히 심장, 또 심장 골격근이나 간 이런 데로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한다. 네, 두 번째는요. 비타민 E 부족은 셀레늄 부족 증상을 상승시킨다고 했습니다. 오늘 타이틀대로요. 그 비타민 E하고 셀레늄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 목적이 비타민 E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셀레늄을 정상적으로 섭취하더라도 셀레늄의 기능이 다 발휘 못 될 수가 있죠. 비타민 E가 없으면. 그러니까 비타민 E 부족은 셀레늄 부족 증상을 상승시킨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캐산 디지즈라고 써놨는데요. 캐산이가 어디냐면 우리 그 중국 만주 있죠. 만주의 북부 지역에 캐산이라는 그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는 토양에 셀레늄이 부족하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셀레늄 지도를 보면은 지역적으로 셀레늄이 부족한 토양이 가끔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특히 심장 근육병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셀레늄을 투여해가지고 곧 개선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 지방에서 발생됐던 질환을 캐산 디지즈, 그 지역 이름 붙여서 캐산 디지즈라고 부릅니다. 1970년대에요. 그때 일어났던 얘기인데 지금도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셀레늄이 부족하면은 아까 그 기능에서 암에도 효과가 좋다 뭐 이런 게 쭉 있었는데 암 환자도 셀레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부작용은요. 트레이스 미네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량 섭취하면 뭐 탈모가 되거나 손톱이 부스러지거나 뭐 흰 반점이나 피부염이나 나른하거나
우울증, 뭐 경련 이런 게 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대개 지금 건강기능식품으로 드실 때나 또는 뭐 그렇게 음식에 섞여 있는 아무리 세레늄을 많이 섭취한다 해도 이렇게 부작용이 과잉증이 나타날 정도로 많이 섭취하기는 힘듭니다. 자, 두 번째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죠. 3200 마이크로그램 이상 투여할 경우다. 3200 마이크로그램이라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셀레늄 제제만 단독 제제로 많이 함량을 많이 넣어서 만들어 놓은 제제가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면 많이 들어있는 제제입니다. 그러니까 3200 마이크로그램 먹는다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실험 결과로 보면은 142명에게 셀레늄을 724 마이크롬 하루에요. 그렇게 투여하였으나 전혀 부작용이 없었고 미국 식품영양학회에서도 800 마이크로그램까지는 그렇게 투여해서는 뭐 보고된 부작용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성인에게는 셀레늄이 부족한 증상이다. 그러면 하루에 400 마이크로그램까지 투여하는 것이 좋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지금 비타민 E만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셀레늄만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두 가지 항산화제를 같이 드시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